한국 인터넷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공포 썰 중 하나는 야간 자취방 체험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대학생 A씨로 처음으로 자취를 시작하면서 겪었던 기이한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A씨는 서울의 낡은 원룸에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이 원룸은 가격이 저렴했지만 건물이 오래되어 여기저기 낡고 삐걱거리는 소리가 심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주변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밤마다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였습니다. 귀를 기울여보면 마치 옆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이웃이 시끄러운 것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소리가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밤중 A씨가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머리카락이 서늘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방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방문을 확인했지만 방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후로도 A씨는 누군가 자신의 방 안을 걷는 듯한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면 어둠 속 무언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는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자신의 방에 갇혀 있었고 방 안에는 구석진 곳에서 자신을 응시하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점점 가까이 다가와 자세히 보니 얼굴이 없는 형체였습니다. 악몽에서 깨어난 A씨는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꿈에서 깨어난 이후에도 그 형체의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음날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은 그저 악몽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날 밤 A씨는 또다시 그 꿈을 꾸었습니다. 이 상황은 점점 더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물건들이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위치가 바뀌어 있거나 아예 없어지는 일도 생겼습니다. 문서 파일들이 사라지거나 변경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 두었던 컵이 바닥에 떨어진 채 깨져 있기도 했습니다. A씨는 점점 자신이 정신이 이상해져 간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A씨는 이 모든 이상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조언하기를 방에 소금을 뿌리고 종이에 부적을 그려 붙이라고 했습니다. A씨는 반신반의하면서도 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방 구석구석에 소금을 뿌리고 문 앞에 부적을 붙였습니다. 이후 몇 주간 이상하게도 그런 기괴한 현상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A씨는 그 끔찍한 악몽도 꾸지 않게 되었고 이상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학교 기숙사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고 그 외로운 원룸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방을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A씨는 방 한 구석 가구 뒤에서 낡고 해진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일기장을 펼친 A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기장에는 자신이 겪은 것과 유사한 경험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떠나지 못한다라는 글귀와 함께 흐릿한 손자국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A씨는 그 자리를 빠져나오듯 원룸을 떠났습니다. 언젠가 다시 그곳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저 안도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제가 겪었던 일 중 가장 오싹했던 경험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작은 시골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주변에 숲이 많고 밤이 되면 아주 고요하고 어두운 곳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저는 언제나 밤에 혼자 밖에 나가는 것이 무서웠어요. 그 일이 일어난 건 제가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어느 여름밤 친구들과 늦게까지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로 나 있는 좁고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집까지는 대략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기에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며 걸었습니다. 한참 걷고 있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시간에 그 길을 걸어 다닐 사람이나 혼자만은 아닐 테니 무시하려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 발자국 소리는 여전히 있고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상한 기운이 감돌면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뒤돌아봐야 하나 망설이다가 혹시 아는 사람일지 몰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뿐이었어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별 다른 수가 없었기에 서둘러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몇 분이나 더 걸었을까? 이번엔 발자국 소리뿐 아니라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야, 기다려. 같은 희미한 소리였어요. 음악 소리를 끄고 주위에 귀를 기울였지만 그저 바람 소리와 곤충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겁에 질려 급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는 그저 모든 불을 켜고 TV 소리를 최대한 크게 틀어놓고서야 겨우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칠법도한 그 사건은 그날 밤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은 계속됐습니다. 그 뒤로 거의 매일 밤 같은 시간대에 저희 집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밖에서 누가 속삭이는 듯하거나 발자국 소리가 들리곤 했죠. 처음엔 제가 잘못 들었겠거니 했지만 이젠 가족들까지 같은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따로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시던 중에 어떤 그림자가 창문 밖을 서성이는 걸 보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까지 그날 이후로 말이 적어지고 외출을 자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족 모두 점점 불안해졌고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가족 회의를 열어 이 상황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모여 앉은 자리에서 아버지가 결국 입을 여셨습니다. 이 마을에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 아주 예전부터 숲속에 사는 무언가가 지나가는 사람을 홀린다고 했지. 내가 어릴 적도 그 이야기를 들었어. 믿고 싶진 않지만 우리가 그 존재를 건드린 건지도 모르겠구나. 다소 황당하게 들렸지만 서로의 경험과 마을의 오래된 이야기를 통해 어느 정도 수긍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뒤 우리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의 노인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 노인은 우리에게 한 가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숲의 정령에게 직접 사과해야 해. 그들은 우리 영역에 결코 들어오지 않지. 하지만 너희가 그들의 영역에 들어가서 그들의 규칙을 어긴 것일 수도 있어. 우리는 노인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저녁, 우리는 작은 재물을 준비한 뒤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두가 무서웠지만 다른 수가 없었습니다. 재물을 놓고 숲의 정령에게 직접 사과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 순간 한 줄기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모든 것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소리는 사라졌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화로운 나날이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제 머릿속엔 그날 밤의 일이 생생하지만 그 사건 이후로 저희 가족은 다시는 숲속 늦은 밤 산책을 하지 않습니다. 과연 그 존재가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연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 경험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대개 도시 전설, 초자연적 현상 또는 개인적인 경험담을 바탕으로 하며 사람들에게 오싹함과 흥미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여기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공포 이야기를 길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때는 어느 여름밤이었다. 그 해는 유난히도 더워 창문을 열지 않고서는 잠을 잘 수 없던 밤이 많았다. 주인공이 된 나는 고민 끝에 창문을 반쯤 열어놓고 겨우 잠에 들었다. 집은 15층 아파트의 고층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할 것은 없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편으론 묘한 불안감이 스며들었다. 어딘가에서 기묘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은 새벽 2시를 지나서였다. 처음엔 바람 소리겠지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그 소리는 점점 명확해져갔다. 딸깍 딸깍 창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무언가가 벽을 긁는 듯한 소리.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손톱으로 유리창을 긁고 있는 듯했다. 잠결에만 느껴지던 불안감이 결국 나를 깨우고 말았다.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소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가방에 넣어두었던 작은 손전등을 꺼내 들었다. 용기를 내어 천천히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커튼 사이로 비치는 달빛이 유독 밝아 유리창을 통해 바깥 풍경이 어슴푸레하게 보였다. 마침내 커튼을 살짝 열어 바깥을 확인한 그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가 나를 사로잡았다. 불가능할 것이라 여겼던 높이에 한 여인이 바깥에 서 있었다. 흰 소복을 걸친 그녀는 긴 머리카락으로 얼굴의 반을 가린 채 내 쪽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본 내 몸은 얼음처럼 굳어버렸다. 어떻게 고층에서 사람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다. 그녀의 입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희미하지만 확실히 들리는 목소리로 열어줘 라는 단어가 흘러나왔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몸은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다. 공포에 휩싸여 그대로 굳어버린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나를 바라보며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지만 어느 순간 다시 정신을 차려 보니 그녀는 사라져 있었다. 창문 너머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음날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관리실에 이 일을 보고했다. 관리소장은 우려 어린 표정으로 며칠 전 이 주위에서 발생한 사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와 같은 층에 살던 여인이 며칠 전 투신했다는 것이다. 관리소장은 나에게 신경을 너무 쓴 것이 아니냐며 조심스럽게 물어왔지만 그 이후로 나는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동네에서 금세 퍼져나갔고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해석과 의견이 공유되었다. 과연 그녀는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 했던 것일까? 그리고 나는 정말로 그 여인을 본 것일까? 그저 더운 여름밤이 만들어낸 환상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모든 것은 미궁 속에 남아있다. 이런 방식으로 인터넷에서는 사람들이 직접 겪었거나 창작한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끊임없이 공유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싹함을 주면서도 호기심을 자극하곤 합니다.